지금부터 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의 발표나 토론에서는 사회자로서 나름의 역할이 있을 법한데 오늘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단순히 발표자와 토론자의 시간을 제한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20분, 그리고 토론자께서는 5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주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전에 이 문법학회장을 지내시고 현재 아주대 헌법학 교수이신 이헌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서울대 헌법학 교수이신 이효원 교수님인데 이분은 통일법을 전공하시고 검사 출신입니다. 본인은 그걸 밝히고자 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 관계로 바로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대 노전원의 지금 헌법 강의하고 있는 이현환입니다. 유비철 선생님은 80년 서울의 봄 시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3학년이 2학년 7학번 학생들 헌법 총론을 봄에 강의를 하시다가 그것도 이제 5.18 사태가 이제 생겨나서 바로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그 강의를 헌법 총론 강의를 들었던 7학번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 F를 맞았다고 그냥 학생들이 들대는 것을 그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3학년이라서 강의를 안 들었는데 7학번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를 정말 우리나라 60, 70년대 대표적 지성이신 분으로서 젊은이들의 오히려 질책과 채찍을 남겨두시더라고. 오히려 예를 들어 강의를 그것도 날짜도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예를 들어 전부 다 좋은 성적을 줬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유기준 선생님 나중에 폄하하는 그런 일도 될 수가 있어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야말로 그때 절반 이상의 구마자들 학생들이 또 열심히 자신을 스키를 해서 지금 시대까지 이렇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 이렇게 했는데 자유민주주의 부분에 관해서는 앞서서 우리 성남인 총장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잘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덧붙일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듣긴 했는데 저는 그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내포로서의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 어떤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발표를 할까 싶습니다. 우선은 또 앞에 여러 가지 발제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 말씀이 있으신 중에서 대단히 참 제가 후학으로서 매우 약간은 좀 당황하면서도 좀 성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는 20세기 100년을 거쳐오면서 끊임없이 양극화된 그것이 어떤 장이었던 간에 끊임없이 양극화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말, 구한말 시대에는 유교적 성리학적 유교 국가였던 조선이라는 국가에서 유교적 인식체계하고 서구적인 인식체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거기서 또 양극화되어 있는 생각에
극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강점이 돼가지고서 이제 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을 때는 그 식민지 상태를 극복하고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쪽 오히려 한국화해서 일본화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친일 항일 구도였죠. 그게 또 극단적으로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국토가 분단되고 나서 세계사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또 이건 공간적으로조차도 이렇게 분단되는 그런 극단적 현상들이 있고,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그 경제 성장의 일련의 과정도 보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양극화의 현상도 있고, 그런 아주 복합적인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계속 내재해 있으면서 실제로 요즘 젊은이들의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생각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단 100년의 시기 동안 우리 사회 내에서는 너무도 그런 극단적인 배경의 양상들이 전개되고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 사회 내에서는 말 그대로 극단적인 사고의 방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예컨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사실 제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59년생이기도 하고 겨우 이제 작년에 한강 지났는데 근데 이 친구들도 서로 이렇게 모이면 예컨대 요즘은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도 단체방도 많이 만들고 이러는데 극단화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친구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화하게 된 원인은 또 왜 있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예컨대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사실 저는 뭐 헌법학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 역사 부분에 관해서 좀 보면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지금 앞서 김태형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소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제가 역사적인 사실의 문제로만 살펴보면 우리가 의지로서 원하는 그 부분하고 이게 규범으로서의 부분하고가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10월 1일 날 3% 돌파하고 그랬을 때 이승만 정부가 유엔과 미국에게 독점체는 우리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통치권을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은 3.8선 이남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10월 2일에. 그 다음에 또 정전되고 난 다음에 휴전선이 그어지고 3.8선 이남과 이북이 있는데 3.8선 이남의 지역은 예전에 대한민국 그 점령 지역이었던 것이 북쪽으로 넘어가고 3.8선 이북 지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지역이었던 것이 이남으로 보습된 넘어오게 된 그런 것인데 바로 그 3.8선 이북의 속초 간선 그 지역에 대해서 1년 동안 미군과 유엔이 군정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외 근거가 뭐냐? 대한민국은 3.8선 이남만 대한민국이다. 유엔이 그렇게 결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후에 그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편입하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게 1954년도에 수복지구 편입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나라 국회가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저는 헌법책을 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한반도 부속도서를 전부 다 영토로 하고 있고 북쪽 3.8선 이북, 휴전선 이북 지역은
규범성은 있으나 실효성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헌법책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 그 현대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는 이런 류의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건 뭐 조금 제 나름의 고민을 여러 선배님들과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부분에 관한 한에서는 제가 간단히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서 생각인 총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해서 다만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예컨대 1919년 대한민국 임시 헌장에도 보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사상이 있다는 것, 그 다음 제헌헌법에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헌법 문헌으로서 자유민주라는 표현은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한국적 민주주의, 저도 뭐 아직도 어릴 때 제 기억에 유신헌법 그래서 포스터 같은 데도 이렇게 선정하고 있던 한국적 민주주의, 뭐 급변하는 국제정세,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 다 이제 정확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만 헌법전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70년 유신헌법인데 실제 유신헌법이 갖고 있었던 성격은 오히려 반자유적이고 반민주적이었던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일컬어서 한국적 민주주의다 하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한 일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십니다만 적어도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할 때 유신헌법에서 말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그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뜻과는 같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전비고 싶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미 우리 유기천 선생님께서나 혹은 또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셨던 분들의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분단 상황에서 이념적 순수화를 통해서 남북한 사이의 그 국가성을 서로 간에 제약해버린 헌법이 아니었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고 난 직후에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바뀌게 되죠. 그런 그때 헌법 속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이다라고 했던 마지막 규정에서 그 수부 규정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부는 평양이다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남북한이라고 하는 두 개의 헌법 체제 하에서 하나의 공간에 두 개의 중첩적인 규범 구조가 있었던 것이 말 그대로 유신헌법과 또 새로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으로는 두 개의 국가로 그렇게 나뉘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말하자면 이념적 순수화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되버린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늘 뭐 그 부분에 관한 논의는 나중에 다른 기회하고 말씀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헌법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됐고 지금 이제 서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대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통일 후에 서도 동서독 통일 후에 2017년에 독일에서 소위 독일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개선 신청이 청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좁게 해석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 나름의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새롭게 재규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서로에게 필요 조건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로서 사법권 독립이 갖춰져야 되고, 또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호 필요 조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조건들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국은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정치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 정치 권력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립이 곧 사법권 독립을 위한 대전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 요소 중 두 번째가 바로 사법권의 물적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컨대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510여 조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사법부 법원만 한정해서 말하면 법원이 차지하고 있는 예산 비중이 0.5%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법관 숫자 3,000명이 조금 넘는데 가동법관 2,800명. 그래서 법관 1심 법관 1심을 담당하는 법관이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90건이 넘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실상 신경을 부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은 내 말을 다 충실하게 왜 안 들어주느냐 심리에서, 그러다 보니 상소를 하게 되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대법관 1인당 지금 1년에 3,000건 넘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좀 와버리고, 그 물적 요소로서 법관 숫자도 늘리고 법원 규모도 말 그대로 크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법관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인적 요소, 바로 이제 법관에 대한 신분 보장이라든가 등등의 인사제도, 임명방법, 정년제, 탄핵, 징계 등등등의 요소도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법권 행사의 기준으로서 법률도 올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사법권 독립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또 사법권 행사의 대상으로서 적어도 사법 판단의 대상의 그 가능성입니다.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공법 이론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과거 특별 권력 관계 이론이라든지 통치행위 이론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배제되었던 그 규정들이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꽤 많았었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법권 행사의 과정에서의 사법 과정의 참여자들도 다양하게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법권 행사의 효과로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것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면 그것은 사법권의 권한 행사가 아무런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판결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고, 또한 오늘 하셨으면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이라는 것이 과거의 행정부나 입법부가 주도가 되었던 정책 결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법 판결도 그것을 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 정책 형성 기능이 올바로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사적인 경험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부분에 관한 한에서는 87년도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87년도 이전의 시대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87년 이전의 시대는 적어도 국가영역과 민간사회영역 두 개가 서로 대립되는 구조였다고 본다면, 국가영역이 민간영역들을 완전하게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가 민간 시민사회나 민간사회로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특히나 자유민주주의라는 더더욱이나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고, 바로 그런 점에서 87년도의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 독립의 문제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틀을 저는 이미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사법부의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성립기, 그 다음에 순환기, 암흑기, 재정립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기준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통해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87년도 이전의 사법부의 성립기,
그 다음에 순환기, 암흑기, 그 다음에 EV 이제 재정립기 이 논의에 논의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사법권의 성립기 그러면 바로 이제 미군정기를 거쳐서 1948년도 정출 후에 우리나라에 사법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서는 사법 정치 권력 성격 자체는 예컨대 뭐 과거 이승만 정권을 보면 가부장적 권위주의 정권이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빈슈타인 같은 분들은 신대통령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다양한 법률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사법권이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반민족의 처벌법 유산이라든지 또 국가보안법의 문제라든지 이사파동 후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말 그대로 막걸리 보안법 포획원용법을 우리는 귀걸이 보안법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김영호 대법원장께서는 사법 독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인상적인 상당히 크게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사법 순환기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이승만 후기부터 시작해서 이공화국 그 다음에 5.16 쿠데타 후에 또 상공화국까지 이 시기에 이제 바로 이제 사법 순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공화국 당시에는 보면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법의 예비 선거일이 5월 17일이었습니다. 61년. 근데 61년 5월 17일에 대법원장 예비 선거일인데 그 전날 5.16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예비 선거일이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대법원장 대법관 선거 제도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바로 이제 그때 당시 국가제도체육회의에서는 대법관이라는 명칭도 대법원 판사라는 명칭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대법원 판사라는 것이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 산하의 재판부에 배속되어 있는 외신 판사의 명칭이 대법원 판사였는데 그걸 대법관이라는 명칭을 없이 대법원 판사로 격화시켜버립니다. 그다음 법원 현역 중령이 법원 행정처장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등등의 이 시기에는 말하자면 사법권 독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하면 사법권은 기능적으로만 존재했을 뿐이다. 것이 과거에 그렇고 상공하고 당시에도 그런 사례들은 적지 않았습니다. 법관 추천해드리고 이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예컨대 무장 군인이 도군을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예컨대 뭐 1차 산업화동이 그때 일어났죠. 1970년대에 판사를 상대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72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사법권이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대법원 원장부터 말단 독관에 이르기까지 전 대통령이 임명장으로 수여를 했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 방법 헌법전에 없었습니다. 법원 조직법도 없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사법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시대의 정치적 권력 속성 자체가 말 그대로 반자유민주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권 공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신시대는 기급조치사법이라고 이런 등등 그야말로 50대까지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87년 이후에 말 그대로 사법권 재정립기로 넘어와서 정치권력도 성격적으로도 변화되고 제도 구조도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연도로 만들어졌는데 현 단계에서 보면 현재 앞서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위기 증후 이런 말씀들 하셨지만 저는 요즘 가끔 보다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 너무 과잉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기도 합니다. 뭐 온갖 뭐 사람들이 자기 주장하는 데서 장애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그 전개 과정에서 보면 사법권이 그 사법권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상황하고 또 내부에서 독립을 위한 노력하고 이게
서로 이제 맞물려 가게 되는데 어쨌든 현재 앞으로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의 문제는 외적 상황보다도 내적 상황에서의 노력들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헌법상의 사법제도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좀 제가 좀 뒷부분에 개선 사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은 48년도의 헌법에서 제시되어 있는 사법제도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가 제시했는데 좀 더 우리 토론을 하면서 개선을 나타내는 시간을 네, 감사합니다. 임 교수님 바로 토론해 주시죠. 예, 이의원입니다. 네, 이왕 교수님 요즘에 워낙 전문가이신 데다가 오늘 자세한 내용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토론자 없어 제 생각을 좀 보태서 좀 내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 그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어떤 정책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자유라는 단어가 19번 나오고 민주라는 단어는 9번 나오고 또 자유민주는 두 번에 걸쳐서 각각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9번의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결국 이러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 개념이나 민주 개념이나 또 자유민주 또 핵심적으로는 민주적 기본 질서나 자유민주 기본 질서라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원리의 뿌리를 두고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자유민주 기본 질서와 민주 기본 질서에 대한 연역이라는 거고 결국 그 헌법적 가치로서 인간정음과 가치 또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 자유를 보장하는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통합되고 체현되는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에 따라서 위헌 정당 해산이라든가 또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어떤 헌법적인 정문에서 지향하는 가치라든가 또 남북 통일을 주의로 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기본 틀로서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나 또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대한 개념의 혼란에 대해서도 1948년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나 민주주의 기본 질서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2년도 헌법에서 정당 해산 문제로 나오면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규정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58년도 이제 진보당이 정부의 행정처분으로 해산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정당을 좀 더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러한 요건이 있을 때 절차적으로는 헌법적 간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해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입을 하면서 그 해산 사유로서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헌법에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걸로 보이지만 그 헌법적인 취지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할 수 없도록 헌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원래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72년 헌법에서 전문에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규정하였고 또 이후에 1987년도 헌법에서 통일 원칙으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문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이 하루 아침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확정하고 도입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난한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72년도 헌법이 유신헌법이고 거기에서 규정된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 기본 질서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정치 현실이나 헌법 현실에서 그걸 평가할 게 아니라 보다 우월한 것은 헌법적 가치로서 우리가 지향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헌법적 가치로서의 이념과 정치 현실에서 구현된 모습하고는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국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헌법 가치로서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만들어 가고 완성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의 관계에 관한 것도 결국에는 헌법 103조가 제대로 지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게 심판한다고 지정하고 있는데 이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때 헌법이 결국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가 그 헌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헌법 재판소 혹은 법원과 통틀어서 103조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법부의 어떤 조직이나 물적 독립이나 또 독권에 대한 신분 보장이라는 것도 최종적으로는 이 103조에서 얘기하는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결국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도 그 실질적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 발표자의 의견에 대해서 약간 제 의견을 좀 보태면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표자께서는 이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정치 권력에 의해 사법권에 대한 인식과 또 반대로 사법권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상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현재는 그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정책 형성 기능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법부의 판결의 정책적 기능이 곧바로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것은 사법권 독립의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상관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러한 현실적인 기능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어떤 헌법 규범적 관점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른바 사법의 정치화라는 것은 이 재판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을 말하고 반대로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면 정치적 사안을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의 정치화나 정치의 사법화는 둘 다 그렇게 사법권 독립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치의 사법화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현상을 사법적인 판단으로 해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에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은 다원적 사회에서 정치 영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지배에 의한 민주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자율적인 인간의 어떤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그럴 때 오히려 결국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할 때 사법부가 나서서 이 자유를 수호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가 이른바 그 다수에 대한 소수의 폭력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면 사법권은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적 지배, 이른바 민주주의에 의해서 자유가 폭력적으로 지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어 장치로서 기능이 사법부의 본래적 기능이 아닐까. 그래서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적극적인 측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지금 헌정사적 측면에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매우 인색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에 사법권의 제도와 구조는 권위주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배 도구로 전락되었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넥터로서 국민주권과 권력 분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었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적인 군사 정권 또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그만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고 또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또 봉건적인 필습과 전근대적인 의식이 입수되지 않아 사회복지와 정의를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어떤 법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정치 현실적인 측면으로서 비롯된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이 미흡하였고 또 앞으로 또 갈 길이 멀기도 하지만 우리 사법부가 민주적 독재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측면도 있고 또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것도 어울러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기본 틀 자체가 규범적인 측면의 자체는 그렇게 국민주권이나 권력분립의 관점에서도 뭐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현아 교수께서 결론에서 제시하시는 이제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면 법률적 차원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과제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좀 사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제도적 개선 과제를 설명하시면서 헌법적인 차원에서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집중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법원과 헌법재판 소위에 있어서 법관과 재판관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법관의 급여, 연금, 근무평정, 징계 절차에 대해서 이걸 헌법 개정을 해서 이걸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입법 취지도 좀 공감은 합니다만 어떤 법률 체계상이나 또 헌법가의 법률가의 법률을 어떤 기준에 놓고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은 이걸 헌법 차원에서 과연 규정할 헌법 개정 사항일까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도 공감하고 또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통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그렇지만 역시 또 하나 갖고 있는 마음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 사회가 사법권의 독립이나 또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의 과정에 있어서 정말 아직 갈 길이 멀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발표 원고를 받고 읽어봤는데 참 내용도 꽤 많고 날카로운 지적도 있고 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걸 다 표현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오늘 발표와 토론은 이 심포지엄 끝나고 우리가 이런 발표문 토론문을 책으로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보완하시려면 보완하시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효원 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한두 마디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 판결의 전체 형성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보충적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상세하거든요. 사법 전체와 전체 사법화 이제 이건 소위 전체 사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논의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잠시 나가고 우리 사법제도 사법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그 표현이 제가 드리는데 사실은 뭐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다른 나라의 비교법적으로 보면 이런 제도 없습니다. 최고사법기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제도는 제가 사법제도 전체 세계 걸 다 뒤져봤는데 아프리카 케냐하고 이런 나라만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헌법상의 사법장의 제목조차도 우리나라는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 명칭으로 헌법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우리가 뺏겨온 일본도 사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법원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 이런 문제, 또 동급성, 민주성 여러 가지 보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아니다, 매우 문제가 많다. 나중에 또 좀 더 상세한 토론할 기회를 쓰겠습니다. 예, 네. 마치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